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금요일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것 자체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 안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한국은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서 거의 불볕더위인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예년과 비슷해요. 뭐 음, 그렇게 남부는 뭐 뜨겁다고 그러는데 여기 동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땀을 벌벌 흘리고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예, 땀은 그렇게 별로 안 나요. 맞아요. 습도만 낮아도 사실 그늘로 들어가면 바로 시원함을 느끼니까. 네네. 예,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장마철이라. 우리가 밤에 에어컨 틀고 밤에 자는 날이 일주일에 요즘 평균 하루, 음, 이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전기 계속 아끼셔야 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날씨라도 네. 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뭐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증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요일에 발표된 6월 CPI입니다. 이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6월 10일에 발표한 5월 CPI가 플러스 8.6%. 이제는 좀 낮아질까 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6월 CPI는 플러스 9.1%. 81년도 이후에 뭐 최고치다. 81년도면 그 유명한 돌아가신 그 볼커 전 그 페드 의장이 금리를 20% 넘게 올렸을 때인데, 아무튼 이렇게 크게 CPI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높은 상승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했었던 뭐 에너지 비용, 예. 그 다음에 식품, 먹거리의 가격 상승, 뭐 이런 건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이 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렌트 아시죠? 그 예, 임대, 예, 주택 임대료. 만들, 네네, 예. 임대료. 그 렌트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이게 렌트 이 가격,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뭐 미스리딩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음, 뭐냐면은 이 수치 자체가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게 조금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렌트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 이 뉴욕 맨하탄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올라갔어요. 음, 그래서 미국 평균 렌트비의 그 상승을 더 이제 부채질한 거죠. 수치로 볼 때. 음, 그러면 이 맨하탄 렌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올라갔대요. 네. 렌트가. 원래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팬데믹 나면서 이제 각 기업들이 맨하탄에 이제 그 기업들이 본사들이 예, 많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갖고 이 직원들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하느라고 맨하탄에 이제 렌트를 얻을 필요가 없었게 된 거죠. 그래서 렌트 시장이 이제 줄어들었었고 맨하탄에 사는 또 주민들 자체도 이제 아파트라는 공동 건물에 이제 서로가 가까운 곳에서 몸을 비비면서 왕래한다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 갖고 이제 교외로 이사를 많이 나갔었는데 네. 이제 이 팬데믹이 줄어들고 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별거 아니다 이래 갖고 지금 주민들도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로 전환됐고 그래서 직원들이 렌트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팍팍 올라가고 또 연준이 긴축을 계속 이제 함으로 해서 예. 집값은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맨해튼의 아파트에 집을 구매하기는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렌트를 살자. 이제 이래 갖고 렌트 시장이 이제 뜨겁게 이제 달궈진 거죠. 그래서 맨해튼에서 이제 그 평균 렌트 가격이 한 달에 $5,000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맨하탄에 그 주로 이제 렌트 나오는 아파트들은 이제 원베드룸 아파트 또는 투베드룸 아파트. 이게 이제 주종이거든요. 그러면 네. 원베드, 투베드가 에버리지가 $5,00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사람들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는 6,000, 7,000, 8,000까지 가는 거고요. 뭐 이렇게 좀 범죄가 많은 좀 이 사이드 좀 후미진 곳에는 뭐 $3,000 뭐 이 정도 가죠. 그래서 에버리지가 지금 $5,000 넘은 건데, 그래서 맨하튼에 집중적으로 렌트비가 올라감으로 해갖고 미국 전체 렌트비 수치상으로 상승을 시켰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금 이 렌트비 상승, 이 30% 상승 이것만 보면은 좀 깜짝 놀랄 수치지만은 맨하튼에 집중돼 있다. 이걸 보면은 조금 우리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하여튼 CPI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헤드라인에서는 이제 9.1% 뭐 40년 만에 최고 이렇지만은 그게 이제 이어 오버 이어거든요. 작년 동기에 맞습니다. 비해서 이렇게 9.1%. 그런데 이번 CPI가 나온 게 만투 만트에서는 1.3% 나왔어요. 그러면 연간 12개월로 따졌을 때는 이게 17%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하여튼 증시는 하여튼 일순간 엄청 겁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월간 17% 올랐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식당 가서 20% 30%씩 올라가는 건 뭐 흔한 일이긴 하지만 물가지수를 뽑아내는 이 가격, 이 평균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 6월 10일에 5월 CPI가 8.6,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1.0 정도 했을 때도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6월 10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나스닥 기준은 3.5%, 그다음에 월요일에 다시 약 2.5%, 이틀 동안 6%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6월 CPI는 지난 5월 CPI보다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물론 이제 처음 발표 시점 직전에부터 발표한 직후에는 많이 빠졌지만 새벽에 장중 회복하면서 플러스까지 전환했거든요. 이렇게 한 달 차이로 더 많이 오른 CPI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언급했지만은 이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 스케줄이 있을 때 중간 지점을 지금 거의 막 넘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증시 투자자, 특히 스마트머니들은 그럼 긴축의 끝은 어딜까? 요거부터 벌써 지금 재고 있거든요. 벌써. 그것을 주가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이 터널로 말하면은 이미 터널 중간을 넘어서 저쪽 출구가 일단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희망을 가지잖아요. 이제 어두운 데는 벗어나고 있다. 이제 스마트머니들의 이제 그런 계산적인 그 발빠른 대응,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몫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가격은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 2달째 계속 내려왔고, 또 원유 가격도 충분히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번 CPI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다음 달 CPI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CPI가 정점을 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낙관론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CPI가 이렇게 올라와갖고 바로 그냥 그 페드와치에서는 이번 7월 폼스에서 1% 100pp의 금리 인상을 점치는 베팅이 이제 바로 나오고 시장에서는 그걸로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머니들은 뭐냐면은 금리를 빨리 팡팡 올릴수록 인플레이션은 조기에 잡힐 수 있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는 그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해서 증시는 지난 한 달 전 CPI 때보다도 다르게 반응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변화가 있는데 삼성 반도체 어닝 호재로 해서 삼성 예. 그 반도체가 주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 기술주 중심의 이 근본 이 테이블이 한 바퀴 완전히 반대로 예, 빙 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대만의 TSM의 어닝이 또 잘 나왔어요. 예. 그러면 삼성 반도체하고 대만의 TSM이 세계 그 파운드리에서 뭐 한 70%, 80% 지금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그죠? 네. 그 정도의 중요한 기업들이 어닝이 호재로 연달아 나왔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본 관점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올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도 이 많이 내려간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 콜컴이나 AMD 같은 이 또 매수 추천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 저점을 올리는 그런 차트 모습을 그리면서 이런 긍정적인 이런 변화 여기다가 이번에 그 CPI 얘도 6월 CPI는 정점을 쳤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낙관 눈이 겹치면서 증시는 한 달 전과 다르게 반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6월 28일인가요? 그때 블라드 총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릴 건 빨리 올려서 연말에 금리 조정을 멈추든지 다시 조정해봐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주가가 그때 6월 말에 크게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 1% 패드와치에서 반영한 다음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선물 시장부터 지수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네네. 본장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개장하자부터 뭐 다우지수 400, 500포인트 이렇게 마이너스를 했었는데 그걸 또 반등시킨 것도 블라드 총재입니다. 블라드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1%는 아니고 0.75 정도면 뭐 충분하다. 물론 리테일 세일즈 이런 거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0.75 정도 이 정도 올리면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곧바로 상승 전환한 것을 보면 연준도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CPI가 어느 정도 고점이고 7월부터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개솔린이나 뭐 기타 등등 가격이 레깅이지만 후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의 그 증시가 아침에 그 프리마켓 예.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사실 그 하락의 주 원인은 유럽의 경제 공포였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유로화가 그 달러화하고 1대1 그 관계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유럽의 경제 침체는 거의 확실하고 또 에너지 대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유럽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뭐 유한 위기 가능성도 뭐 거론되기 시작했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이 수목의 그 아침 프리마켓의 미국 선물 시장의 그 하락은 주로 유럽 쪽에서 공포가 불어와서 이제 크게 하락했어요. 네. 근데 미국의 그 증시를 보면은 미국 바깥의 원인으로 해서 아침 프리마켓에서 크게 내린 날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이 오후 되면은 다소 많이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 때문에 많이 하락했으면은 유럽이 장이 끝나는 미국 낮 12시쯤부터 네. 미국 장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수목에 아침에 크게 증시가 하락했던 거는 유럽 때문에 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목에도 아침 저점을 찍고 오후에 상승 반전하는데 또 하나의 일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중국 문제로 크게 빠졌을 경우에는 대부분 3번 정도면 거의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매번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아울러 채권금리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6월 10일 5월 CPI 발표 때와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2년 만기 채권금리가 3.44%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이번에 41년 만에 최고치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2년 만기 채권금리가 오르긴 올랐지만 3.1% 수준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 7월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미 페드의 이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2년물, 10년물 이제 장단기 금리 예, 역전차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로 볼 때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도 국채에 반영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이 연준의 그 스탠스가 이제 조기에 금리 인상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2년물 금리에 이제 반영되는 것 같고, 또 10년물 금리를 볼 때는 경제 침체 이것도 반영하고,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지금 아주 지금 좀 묘한 좀 시그널을 양방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원유 가격도 지금 하향 안정화돼 있고, 그래서 CPI는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사실 이례적으로 CPI 발표한 당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순방 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히 좀 그 화면을 보면 상당히 좀 어이없어 하면서 아웃 오브 데이트다. 한마디로 그 심한 얘기는 야 이거 구닥다리야.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인이 나온 수치를 그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7월 달에 대한 웬만한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미 하루 전에 좀 기물 그렇죠. 빼는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푸틴 잘못이야.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이제 풍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CPI 나오기 전에 이미 전문가 보좌진으로부터 네. 보고를 받아갖고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 비난 이것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정치인의 속성은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증시가 그 다음 날부터 상승했다는 점을 보면 7월 정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CPI 얘기 이제 해야 될 시간인데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농산물, 에너지 가격, 중고차 가격 등등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6월 CPI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한 게 나왔는데 CPI가 이 후행성, 일종의 레깅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휘발유 가격 하락, 원유 가격 하락, 이제 농산물 원자재 가격 전부 하락했는데, 6월 CPI는 이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그 수집한 게 기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데이터에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속성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날 제품 가격을 올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을 생산한 물건이 웬만큼 팔리기 전까지는 또 내리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런 점도.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제가 한마디 이제 좀 더 언급을 이제 부연하면은, 올가 그 증시 분석가들이 뭐라고 지금 조금 비관적인 분석가들이 뭐라면은,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어닝 시즌은 그렇게 이렇게 아주 나쁘지 않겠지. 현재까지는 조금 호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증시 분석가는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쌀 때 많이 쟁여놨던 것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어닝을 발표할 때는 어닝 수치가 좋지만은 그 이후에 쌀 때 원자재가 다 소진되고 비쌀 때 원자재를 구입해갖고 생산에 투입했던 기업들이 어닝이 이번 어닝 시즌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닝의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닝 시즌이 아주 초반이지만은 이제 대체 흐름을 파악할 수 없지만은 네. 하여튼 그 원자재 가격이 레깅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어닝 시즌도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왕 제가 뒤에서 질문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미리 질문을 할게요. 그 크레딧 스위스의 발표를 보면 지금 수목금 3일 동안 미국의 어닝 S&P 500 기업의 약 6%가 어닝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어닝 익스펙테이션 기대 이상 수치가 플러스 3.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웰스파고 은행을 발표했잖아요. 웰스파고 JP 모건의 경우 예상 하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시가 개장을 하니까 시간에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하면서 하락하던 증시들이 시간에선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플러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뭐 4%, 6%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충분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이미 사전에 가격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뱅크들의 그 실적을 보면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 수익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 이래갖고 지금 박수치고 환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월가 증시 분석가들 또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아서 어닝 발표 나오기 전에 이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었다. 이것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이 어닝 이제 매출이나 수익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고 하여튼 일단 이제 월가의 그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좋았다. 이제 그거거든요. 워낙 그 기대감을 워낙 낮췄었기 때문에 높이 뛰기로 말하면 장대 크로스바를 워낙 낮췄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넘으면은 잘했다 박수 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럼으로 해가지고 지금 뱅크주 중심으로 해갖고 금요일에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른 주식들도 전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의 어닝이 진짜 그 기대치도 못 뛰어넘었을 때는 또 개별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하여튼 개별주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는. 저도 제가 지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건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거든요. 야, 장대 높이 뛰기에서 원래 2m 못 넘는 애들을 1.5m로 낮춰놔서 1.6 넘었다고 좋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증시의 반응이잖아요. 네네, 증시가 그렇게 충분히 낮춰놓고 조금 넘었어 박수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실적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가격에 반영해서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우리가 이제 가격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예, 상승에서 좀 좋게 봐서 그 크로스바가 위에 이제 가격대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반영돼 있든지 아니면은 하향으로 크로스바가 있는데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 봐갖고 더 내려가 있든지 이 오버슈팅이 일어난 게 그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지금 어닝 발표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반응에서 보면 이미 많이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 슬쩍 넘었다고 해서 환호하는 걸 뭐 비웃을 게 아니라 시장이 그 분위기다. 이미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간 너무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걸 확인한 순간 시장이 더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승할 이유를 더 좋게 더 많이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보면 야 장대 2m 지금까지 높다가 1.5m로 낮춰놓고 10cm 더 올렸다고 좋아해?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보고 환호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증시는 그럴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리테일 세일즈, 이것도 이제 시사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리테일 세일즈가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을 했습니다. 뭐 경기 침체, 이거 뭐야? 지난달,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소매 판매가 줄었는데, 이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결과로 일단 그 증시가 시작부터 환호를 했죠. 이게 일단 어제 네네. 금요일 증시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근데 금요일에 이제 증시가 이제 크게 상승했는데, 네. 금요일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그토록 많이 기다렸던 증시의 호재라는 호재는 한꺼번에 다 쏟아진 날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새벽에 아침 여기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7시경에 시리뱅크 어닝이 잘 예, 나왔잖아요. 잘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뭐 장대 크로스바를 뛰어넘었다는 게 네.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에서 가장 그 대장주가 유나이티드 헬스거든요. UNH. 예. 이 시총이 엄청 큰 회사예요. 네. 이 회사도 어닝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 회사가 다우존스 소속이거든요. 네. 이 다우 지수가 이제 뻥 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는 소매 판매. 예. 요거는 뭐 사실 뭐 잘 나왔다기보다도 맞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네. 더 이상 더 내려가진 않았다.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침 10시에 그 미시간 대학에서 그 조사한 소비자 심리. 요것도 이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 네. 이것이 한 달 전에 이 미시간 대학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 지수가 3.3으로 연간 추산으로 3.3으로 올라감으로 해갖고 그날에 나스닥 지수가 4%나 폭락했던 날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총재의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 하여튼 이 블러드 총재는 뭐 그 100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이냐 뭐 이렇게 75이나 이게 뭐 의미 없다.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매수 추천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금융장에서는 좋은 호재는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증시를 밀어 올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소매 판매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소매 판매가 늘긴 했지만 안에 까보니까 판매량은 줄었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을 올린 그 영향을 받아서 판매 금액만 늘었더라. 이거 뭐 의미 없네. 이러면서도 지수가 오른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시장은 나쁜 것도 좋게 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건데 소매 판매가 일단은 뭐 안에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이거는 소매 판매가 느린 게 아니고 조금 뭐 우리가 줄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쁜 걸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시각에서는 일단 수치만 보고 뭐 나쁘진 않았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지난주에 나스닥이나 그 NDX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는 QQQ를 보면 상승하다 50일 이동평균선에 딱 닿았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네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 약간 하락 조정하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나쁜 것을 좋게 보는 시각, 그 다음에 크로스바를 낮춰놓고 조금 넘었다고 환호 박수를 치는 이 시각을 보면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음 주에 넘어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관론에서 반반으로 바뀌었고 시각이 바뀌었고 또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어마켓 랠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꺾일지 이제 그건 좀 의문이지만은 금요일 장마감 그 가격에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면이라면 지금 핵심이 이번 증시 지난 7개월간 증시 하락을 초래했던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대체대출 축소, 이것 때문에 하락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월가 스마트머니들은 7월 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아니면 연말부터 가시화되는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미리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블러드 연은 총재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를 빨리 팡팡 올리고 예. 그러면은 18개월 후쯤에는 물가지수가 이제 PC를 말하는 거겠죠. 예. 2%대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고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럼 18개월이면 뭐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스마트머니들은 이 긴축의 끝을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CPI, 6월 CPI에 보면 41년이라서 다 죽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걸 81년 수준이라면 혹시 그 기준금리 20% 올려야 되냐? 이건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이고,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화폐 가치 부분에 달라진 거거든요. 당시에는 워낙 달러화 가치가 닉슨 대통령 그 베트남 전비 지출 이후에 워낙 그 빠른 속도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기 위한 수순으로 달러 가치 상승을 기대했던 것이고, 현재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으려고 했더니 달러 가치가 지금 2003년 이후에 최고치에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 점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유로화 대비 달러 이제 페러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지금 거의 1대1 수준인데 맞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0.9까지 이 유로화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면은 이 달러 가치가 이제 현재 수준보다도 지금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은 미국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은 괜찮지만은 가난한 나라들은 국가 부도 여기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감도 있고, 또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 못 버는 적자 기업들, 소형 기업들은 좀 부도 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런 사태가 한번 터지고 나서 완전히 이 증시에서 비관론자들 완전히 다 쓸어내고 그 다음에 증시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월가 한편에서는 7, 8월 정도에 한번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는 대세 상승장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전망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이 81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이다. 그래서 다우지수, 한국 증시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비관적으로, 사실 겁이 나죠.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라면 81년, 82년도 다우지수나 S&P 500 인덱스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20%, 21% 올렸지만 그때부터 이미 올리기 전 몇 달 전부터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죠. 그 점을 증시는 항상 먼저 보고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해야죠, 선생님. 네. 이 월가의 그 소위 말해서 전의 전쟁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연준의 긴축의 끝이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스마트머니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입니다. 스마트머니의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체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이 있는 게 1번이 채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 다음이 이제 요즘 말하는 암호화폐 시장인데, 지수가 이 금융시장에서 어려워진다 그러면 원래 큰 돈이 있는 채권 시장에서부터 돈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세 번째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락순위. 네네. 근데 반대로 금융시장이 정상화 케이스가 돌아온다 그러면 먼저 가장 많은 돈이 빠졌던 시장부터 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요새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 수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거꾸로 보면 금융시장에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 면이라면 채권에서 어느 정도 자금 수요, 금융 돈이 들어온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차면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도 스마트머니들의 발빠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조금 이제 증시 조금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것은 네. 현재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가 3.5% 예.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예. 연준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블러드 총재는 3.75 내지 4% 돼야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만일에 지금 CPI가 6월 달에 정점을 쳤고 7월 달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던 증시가 만일 7월 달, 8월 달 CPI가 안 내려가고 진짜 블러드 총재의 말대로 연말에 3.75, 4%로 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증시는 또 한번 마당 겁먹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연말에 3.75 가면 다 죽죠. 왜냐하면 2018에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2 넘자마자 그때 2018년 겨울 기억하시잖아요. 증시가 어떻게 네네. 됐는지 상황을 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걱정도 아니라 진짜 다 죽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그분의 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 그러면 먼저 채권금리에 저는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75% 이러는데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채권금리가 더 떨어지기, 지금 현재처럼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그 향후 진로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원유 가격이 키를 잡고 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자, 선생님 그래서 원유 가격 말씀 네네, 나왔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왕세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왕따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소신이나 이런 자기 의사를 표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왕세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일종의 이 국제유가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자존심 굽히고 지금 만난 거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뭐 시장이 좋아할 만한 성과나 이런 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바이든 대통령과 왕세자의 만남,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봤는데, 네.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예. 왜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갔거든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총리 또 팔레스타인 의장 이런 정치 지도자들하고 만나갖고 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막 난리 쳤었거든요. 예. 근데 사우디에 도착해서 왕세자하고 딱 만나는 순간 악수를 안 하고 그 남자들 주먹치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살짝 했어요. 아.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또 연출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이제 물었죠. 예전에 언론인 카시쿠지의 사례, 여기에 대해서 왕세자가 책임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느냐?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오늘 왕세자한테 말했는데, 그 언론인 살해 사건에 당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왕세자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걸 다 기자회견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왕세자 옆에 세워놓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약속도 못 받고 이제 사우디를 떠났죠. 떠났는데 그 후에 이제 월가의 평은 그거예요. 왕세자는 사실 사우디가 마음만 먹으면 증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왕세자는 러시아하고 조금 더 친한 관계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우디 이제 러시아, 중국 주축으로 해갖고 지금 브릭스 패권을 확장하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사우디가 이란 이래갖고 그쪽으로 지금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바이든과 왕세자의 앙금은 안 풀어진 상태에서 끝났고 사우디 왕세자는 증산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안 하고 매달 있는 다음 오페크 회의에서 한번 토론해 보겠다.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떠나면서 사우디는 점차적으로 원유 가격을 낮추는데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이렇게 멘트는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우리는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앞으로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그 키포인트인데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건데 원유 가격이 올라갈 변수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가 비상용 그 비축률을 계속 방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재고 수준이 거의 바닥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국가 비상용 비축률은 조만간 빨리 이걸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예. 이게 결국 수요 증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많이 채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올라갈 변수고 내려갈 변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의 그 오미크론 변이종 그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변이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속 확산하고 있대요. 그게 전파력이 현재 오미크론 2의 약 한 3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중국 쪽으로 이런 오미크론이 확산된다 그러면 중국이 다시 또 락다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원유 수요도 감소할 수 있고 그래서 원유 가격은 하락할 수 있고 그래서 원유 가격은 현재 지금 뭐 95달러인가요? 그 정도 선에 있는데 하여튼 이게 월가 전망은 이게 뭐 150달러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고 야, 차트상으로 볼 때 네. 85달러 정도에는 강력한 지지선이 또 보이고 이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좀 크게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참 사실 정치인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면을 구기면서 뭐 나 좀 도와줘 이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렇죠. 예, 사우디에 가서 뭐 악수는 안 했지만 이게 주먹치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우디는 상당한 그 어떻게 보면 바이든을 굴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을 얻어낸 건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면만 일단 방문시킨 것만 보더라도 사우디는 어느 정도 뭔가 주는 게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 결과는 뭐 결국 7월 말에 오펙 정례회의에서 나오겠지만 뭐 그것도 뭐 뭔지 아닌지 모르겠을 경우는 WTI 가격 상황이 얘기해 주겠죠? 네네, 그렇죠. 네. 네네. 원래 모든 것은 예상은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믿어야 될 건 가격만 믿으면 되죠. 왜? 가격이 모든 것을 반영하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어떻게 보면 7월 FOMC 이제 주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그 FOMC 결과에 상관없이 시장이 좋게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는 S&P로 3,920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 NDX 기준으로는 12,200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를 뛰어넘으면은 S&P 기준으로 4,100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문제 열리는 거고요. 예. 만일 여기를 못 넘고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바로 며칠 전 저점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3,920, 12,200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시장에서 어닝이라든지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네. 어닝에서 뭔가 호재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만약 어닝에서 실망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다시 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개별주에 따라서 하여튼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개별주들이 속출할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시리뱅크처럼 어닝 잘 나와갖고 뭐 15% 예. 올라가는 주식도 있을 거고, 네. 만약 어닝 실망했다면은 하루 20%, 30% 내려가는 주식도 이제 발생할 건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볼 때
좀 상승으로 베팅하고 싶다 하려면은 시리뱅크 같이 어닝이 잘 나오고 이미 어닝이 지나간 주식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쥐리 밟았다가는 폭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면은 뭐 개별주보다는 ETF 이런 게 조금 안전할 수 있고요. 하여튼 좀 아직도 뭐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올라갈 증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낙관론, 비관론 반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위터가 공식적으로 테슬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뉴스 네네.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네. 네. 이게 혹시 또 사실 지난주에 테슬라가 주초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많이 빠지면서 증시 월요일 날 좀 하락한 것도 있는데 이 테슬라 주주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시가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앨런 머스크 쪽에서도 그 소송 대응을 하겠지만 이거 주가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트위터 그 자체는 이제 시장 영향력은 이제 거의 없지만은 예. 테슬라 쪽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트위터와 이제 법적 소송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당장 이제 다음 주 초에 테슬라에 이제 어닝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네네네네. 스케줄이?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그 평가가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대출 금리 올라가고 또 대출 연체율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판매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그 포드, 뭐 GM, 테슬라 뭐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하향 길인데 이 테슬라가 이번 어닝에서 어떻게 나올지 요게 상당히 중요한 점인데 좀 우스갯소리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제 이런 좀 우스갯소리 하나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아주 사람이 멋지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청년 시절 아주 뜨기 전에 초기 시절에 상당히 좀 멍청하게 보이는 사진이 트위터에서 엄청 돌아다닌대요. 일론 머스크를 깔려고 하면은 그 사진을 호출해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연구 사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사진을 못 올리게끔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걸 막겠다. 그런 의도로 트위터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돌던데. 하여튼 제가 봐도 그 사진은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그 시골스럽고 좀 거칠한 젊은 청년, 좀 멍청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선생님이 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벌써 50분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도 일단 그나마 금요일에 마무리가 잘 돼서 괜찮고, 다음 주에도 저는 뭐 이미 지지난주부터 계속 증시를 7월에 갈수록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잘 될 거니까 힘내시고, 선생님도 주말 잘 쉬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잘 쉬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길고 길었던 하락장의 마무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감히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방송은 토마스 류 선생님하고 대화 내용이 주니까 일단 제목을 7월 이후를 본다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간만에 주중방송을 통해서 바닥 종료 선언 제 맘대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도 아닌 하반기 랠리 가능성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녕.